이번 시간은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에 관해서는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2절 채권의 효력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제1항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요. 그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서 채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입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잔금을 준비한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서류 달라고 해도 차일피일 서류를 안 주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이 됐는데도 잔금을 치르지 않는 경우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이행지체입니다.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계약 해지는 이행을 최고해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매매 계약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입니다. 이행불능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이행, 불완전이행은 채무자가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수량이 부족하거나 하자가 있는 이행을 하거나 또는 다른 부가적인 손해를 준 경우입니다. 예컨대 의료과오는 다른 부가적 손해를 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행을 하긴 했으니까 계약 해제는 할 수 없죠. 수량 부족, 하자 또는 부가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요.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거고요. 이런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필요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 이행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행 청구했는데도 이행을 안 하면 또는 더 이상 이행해도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행불능은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인데, 그래서 뭐 이행을 청구할 필요 없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요. 불완전 이행은 이행을 하기는 했는데 수량 부족 또는 하자가 있는 이행 또는 다른 부가적 손해를 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이행을 하긴 했으니까 더 이상 뭐 이행하라고 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어류가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1항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제2항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대금 지급 시기를 특정한 날짜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지역주택조합 등 토지 개발하는 사람과 토지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요. 계약금만 치르고 또는 요즘은 계약금도 안 치르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을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토지 개발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야 은행에서 공사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반면에요. 사업계획이 언제 승인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업계획이 언제 승인될지 알 수 없으니까 매매대금 지급일, 즉 채무이행일이 불확정 기한으로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요, 토지 소유자는 이렇게 매매계약 지급일을 불확정한 기한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컨대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식으로 매매대금 지급일을 불확정한 기한으로 하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경우 우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역주택조합은 우선 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지주들과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구 단위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요. 그리고 주택조합 변경인가도 이제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러는 중에서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계속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니다. 한꺼번에 부동산 계약을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에 착공하고 준공하고 입주하고 그리고 정산하고 해산하는 식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업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적어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사업의 첫 시작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요, 사업 계획 대상 토지 면적 기준으로 80%, 그리고 토지 소유자 기준으로도 7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권 확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외에도 사용 승낙서, 임대차 계약 이런 건데요. 이런 걸 통해서 조합이 해당 토지를 주택 건설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나 토지매수 대행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확약서, 매매 동의서, 매매 예약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매매 확약서 등은 매매 계약이 아니라서 사용권은 확보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매매 확약서 등을 체결하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함께 교부받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이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업계획 대상 토지 면적의 기준은 물론이고요. 소유자 기준으로도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5% 이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이나 협의 취득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가입 시점으로부터 조합원이 입주할 때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데요. 성공한 현장에서도 6, 7년 이상 걸리는 게 대부분이고 2020년 당시 상황을 보면요. 5년 전에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도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한 곳도 있거든요. 제대로 입주까지 진행이 된 경우는 200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2년간 전국 전체 지역주택조합 중 20% 미만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지역주택조합 측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사업계획 승인이 돼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기까지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는데요. 만약 지역주택조합 측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토지가 사업예정지의 수많은 토지 필지 중에서 뭐 첫 번째로 매매 계약한 거라고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토지 필지 중 소유자들과 매매 계약을 모두 마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사업계획 승인이 돼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기까지는 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 측과 토지 매매 계약서를 체결할 때 어떻게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을 적어달라고 해야 할까요?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설명하는 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성격상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을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해야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토지 소유자가 뭐 하염없이 매매대금 지급일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계약금 10%만 딸랑받고 몇 년 기다리다 보면은 땅값이 상승해서 2배 이상 될 수 있겠죠.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매매 잔금은 얼마나 기다려야 지급될지 심지어는 도대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로서는 매매대금 잔금 지급을 기다려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토지 매매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역주택조합 측이 작성해온 토지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를 뭐 그대로 두더라도요, 이에 추가해서 늦어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지급해야 된다라고 적어야 되고요. 그것도 추가해가지고요, 매매대금 잔금일까지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매매대금 잔금이 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또는 몇 년, 몇 월, 며칠 중 빠른 날에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아무리 늦어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는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면 계약금을 몰취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토지 개발하는 사람과 토지 매매계약할 때 매매대금 중도금이나 잔금을 특정한 날짜로 기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봤는데 그 외에 토지 매매 계약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 중도금이나 잔금을 특정한 날짜로 기재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 이행일
이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채무이행일을 불명확한 날짜로 하거나 조건으로 하면 불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취하고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데, 계약금은 거의 대부분 계약서 작성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계약금 이행지체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겠죠. 그렇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은 그 지급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행지체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약금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을 부동산 매매계약에 적용하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매수인이 되겠죠. 상대방 매도인이 됩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중도금 지급할 때까지입니다. 교부자는 매수인이고 수령자는 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그 예외 없이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라는 조항이 거의 예외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민법 제565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별도로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요.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거의 예외 없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흔히들 부동산 매매 중도금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민법 제565조나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조항에 근거해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몰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착각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인이나 매도인 모두 자기가 매매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해지한 사람이 매수인이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한 사람이 계약금만큼의 돈을 손해봐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근데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어 매도인이 상대방이 매수인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민법 제565조가요. 따라서 매도인이 비록 상대방인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이행지체를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면 오히려 민법 제565조가 이거 적용돼 버려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금 지급 이행지체가 있으면 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되는데요. 예컨대 일주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이제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이 통지받고도 일주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비로소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민법 제565조는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계약금을 몰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통상의 경우에 매도인이 손해를 특별히 본 게 없다면 받은 계약금에 오히려 연 5%의 이자까지 붙여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할 뿐입니다. 매도인이 특별히 손해를 봤다면, 예컨대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았어. 매도인이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중도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 제3자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지될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손해를 봤죠. 예. 그런데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를 보면요.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정, 즉 매도인도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입은 손해, 이거를 이제 매수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손해액이 얼만지를 계산하거나 또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중도금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에 관한 특약을 매매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특약을 넣어두면 끝나는 거죠. 다음은 매매 잔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특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매 잔금이 잔금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몰취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중도금 몰취 특약을 하면 좋겠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중도금 몰취 특약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는 매수인이 시간을 가지고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예컨대 매수인도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서 받은 매매 대금으로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제3자가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하는 매수인 생각과 달리 이제 매도인에게 잔금 치를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몰취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매도인이 만약 이런 중도금 몰취 특약을 하자고 하면 매수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물론 내가 매매 대금을 잘 지급할 생각이지만 나도 잔금 구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계약금은 몰라도 중도금까지 몰취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계약금 플러스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하면 대부분 매도인도 이를 수용합니다. 계약금 플러스 상당한 금액만으로도 매도인에게는 큰 이익이니까요. 다음은 지체상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체상금은 채권자에게 유리합니다. 지체상금은 이행지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행일로부터 지체되는 1일마다 계약금액의 0.5% 또는 뭐 1%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을 정해놓으면 채무자가 이행지체하지 않으려고 더욱 노력하겠죠. 그런데도 이행지체가 생기면 채권자는 특별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이행지체된 사실만 입증하면 정해진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은 채권자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이 그 지급기일보다 늦어질 경우에 매도인이 아예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까지 몰취하는 것으로 특약할 수 있지만, 얼마간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기다려주되 그 지체되는 일수만큼 지체상금을 추구하는 것으로 특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행지체를 방지하고 이행지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매도인이죠. 특약을 잘 작성해야 하겠고요. 반대로 채무자 또는 부동산 매수인은 자기한테 너무 불리한 특약이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